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리 오종훈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는 지프 글래디에이터입니다. 오랫동안 이 차를 기다려오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드디어 집에서도 픽업 트럭을 만든다 라는 얘기죠. 픽업, 미국 시장에서 가장 인기 많은, 가장 많이 팔리는 차종이죠. 미국을 대표하는 차종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텐데요, 이제 집에서도 랭글러를 베이스로 픽업을 만들어서 본격적인 판매에 나섰다라는 얘기고요. 이제 국내에서도 V6 3.6 가솔린 엔진을 얹은 모델을 들여와서 연말까지 300대 한정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다 팔렸다네요. 출시하자마자 계약이 몰려서 올해 판매 물량은 이미 다 팔렸다고 하고요. 아마 지금 계약을 하면 내년쯤이나 돼야 인도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만큼 충성 고객이 국내에도 많다라는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판매 가격 6,990만원, 7천만원인데요. 7천만원에 만날 수 있는 아메리칸 정통 픽업 지프 글래디에이터 타고 오늘 시승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차가 차인 만큼 오늘은 오프로드에서 특별하게 이 차를 시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저와 함께 하시죠. 자, 글래디에이터의 가장 중요한 공간, 바로 이 화물 적재함이죠. 트럭 베드 한번 보실까요? 리어 게이트 이렇게 열리는데 상당히 소프트하게 열리죠. 이 부분에 올라타도 상당히 견고하게 버티고 있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덮개도 아주 손쉽게 접을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보면 이런 연결 고리가 있죠. 이 접어서 그냥 차근차근 접어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쪽에 램프가 있죠. LED 램프를 적용하고 있어서 야간에 작업할 때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 230V 전원을 사용할 수가 있게 해놨고요. 방수 커버까지 씌워 있어서 비가 와도 충분히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연결고리들, 이렇게 연결고리들은 이렇게 레일을 따라서 위치를 이동시킨 뒤에 다시 고정을 할 수도 있죠. 이런 고리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별도 레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서 아주 다양한 짐들을 이곳에 실어 놓을 수가 있겠죠. 특히 이 부분 게이트를 열면 이 부분까지 적재함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서 좀 더 긴 물건들, 이를테면 뭐 서핑보드나 사이클 이런 부분들 충분히 화물칸에 실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커버를 다시 착착 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걸어주면 아주 견고하게 고정이 되는 거죠. 닫으면 다시 단정하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참 쉽죠? 네, 뒷좌석입니다. 뒷좌석 아주 편하게 앉을 수 있고요. 무릎 앞으로 주먹 하나 반 정도 공간이 남아있죠. 화물 적재함까지 갖추고서도 뒷좌석에도 비교적 여유 있는 공간 확보하고 있습니다. 차창은 센터 콘솔 뒤에서 조작을 하게 되는데요, 버튼을 누르고 있는 동안만 작동을 합니다. 230V 전원 쓸 수 있는 공간, 그리고 USB 포트 C타입이 2개, 2.0 USB 포트가 2개, 모두 4개의 USB 포트를 배치하고 있어서 다양한 스마트 기기 충분히 연결해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220V, 230V 전원도 사용할 수 있어서 노트북 충전 이런 부분들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2개의 컵홀더 있고요. 그리고 이 뒷좌석 공간 상당히 다양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암레스트 내리면 이렇게 2개의 컵홀더 준비되어 있고요. 자, 뒷창도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요. 여러가지 소품들을 걸어 놓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 아래 그물 네트 배치하고 있습니다. 손잡이, 오프로드에서 이런 부분들 상당히 중요하죠. 차체가 덜컹거릴 때 덜 흔들릴 수 있도록 이런 손잡이까지 준비를 해 놨습니다. 자, 도어 보면 이렇게 밧줄로 바로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이 차의 모든 창들은 다
탈착이 가능하죠. 뜯어내서 완전히 오픈 에어링으로 달릴 수도 있는 차입니다. 그래서 이런 도어 연결 부위, 도어 힌지 대신에 바로 차창을 연결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자, 시트를 이렇게 들어 올리면 이 안에 숨어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도 들어 올리면 이런 숨어 있는 공간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뭐냐 하면 아마도 블루투스 스피커일 텐데요. 이런 블루투스 스피커를 이 안에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웃도어 활동을 할 때, 밖에 캠핑을 하거나 야외 활동을 할 때 이 블루투스 스피커를 통해서 음악을 들을 수가 있는 거죠. 이 부분을 연결을 해보면 So now you're here again, knocking at my door. So now you're here again, knocking at my door. A little too late for, I'm sorry for the. 자, 이런 음악을 들을 수가 있는 거죠. 블루투스 스피커를 차 안에 이렇게 따로 배치해 놓고 있다 라는 얘기죠. 이거 들고 어디든 가까운데 야외에 자리 펴놓고 앉아서 음악을 듣거나 스마트폰에 어떤 연결해서 유튜브를 보거나 뭐 음악을 듣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상당히 괜찮은 아이템인 것은 분명한데요. 이 부분 잃어버릴 위험이 크죠. 이렇게 차에서 완전히 분리되는 부분들 이렇게 도난되지 않도록 이 부분에 닫아 걸고, 이 부분에 보면 키로 잠글 수가 있게 해놨습니다. 시트 들어오는 또 하나의 비밀 공간, 비하인드 스토리지가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뒷좌석이 되겠습니다. 네, 운전석입니다. 이 안에 수납 공간이 제법 깊습니다. 위로 또 별도로 분리가 되고요. 스티어링을 한번 볼까요? 자, 하나, 둘, 셋. 자, 약간의 유격 느껴지고요. 3회전 합니다. 차체 덩치에 비해서 3회전 하는 거 뭐 수긍이 가는 조향비죠. 더 돌아가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오프로드에서는 이런 그 조향의 유격이 좀 있고요. 조향의 여유가 있어야지 오프로드에서 좀 더 유연하게 핸들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계기판 이렇게 생겼고요. 7인치 TFT 컬러 모니터로 계기판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계기판에 아주 다양한 정보들이 올라오는데요. 스톱 트립 정보도 볼 수가 있고요. 평균 연비,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적용할 수 있고, 스웨이바 연결되어 있는 것, 분리되어 있는 것. 스웨이바는 이쪽 버튼을 눌러서 스웨이바를 분리할 수가 있죠. 타이어 공기압, 속도계. 자, 이쪽에 RPM 게이지 오른편에 부변속기 트랜스퍼 케이스 위치를 알려주는 표시가 있는데요. 자, 사륜구동 시스템이죠. 평소에 2H로 움직일 수가 있고요. 4H 오토, 4H 파트타임, 그리고 중립을 거쳐서 4L로 부변속기를 트랜스퍼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사륜구동이지만 사륜구동에서도 아주 다양한 선택지가 있다라는 얘기죠. 8인치 유커넥트 모니터인데요. 지프의 다양한 기능들을 이 안에서 찾아서 확인하고, 다양한 정보들을 확인하고 기능을 작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필요한 기능은 이렇게 밑으로 내릴 수가 있죠. 자, 오프로드 기능을 드래그 앤 드롭으로 밑으로 꺼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주 작동하는 버튼들은 이 아래로 따로 빼놓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오프로드 페이지에서 이런 드라이브 트레인 볼 수가 있죠. 드라이브 트레인, 이제 이게 4L로 가면은요, 이 스웨이바 트랜스퍼 케이스의 엑셀, 프론트 엑셀, 리어 엑셀, 센터 디퍼런셜 이런 부분들을 잠글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프론트 앤 리어 다 잠글 수가 있고요. 그럼 센터까지 다 잠기죠. 리어 온리, 뒷부분만 잠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디퍼런셜을 해제할 수가 있고요. 사륜구동 상태에서는 이 센터 디퍼런셜이 잠겨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뒷부분으로 동력이 전달이 될 테니까 말이죠. 자, 그리고 오프로드 플러스 기능이 있습니다. 스웨이바, 이 부분은 서스펜션을 붙들고 있는 스웨이바를 해제시키는 거죠. 스웨이바를 해제시키게 되면 서스펜션의 스트로크 범위가 좀 더 길어집니다. 좀 큰 폭으로 서스펜션 댐퍼가 작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친 오프로드에서 상하 진동이 큰 길에서는 스웨이바를 분리해서 움직이는 게 훨씬 유연하게 차를 움직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센터페시 아랫부분에 차창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차창 조절 버튼이 있습니다. 내려가는 거는 원 버튼으로 내려가는데요.
올리는 것은 버튼을 누르고 있는 동안만 내려갑니다. 오프로드 페이지 보면 드라이브 트레인에서 이런 스티어링 각도, 스웨이바 연결되어 있는지, 프론트 엑셀이 잠겨 있는지, 트랜스퍼 케이스의 위치, 이런 것들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리어 엑셀까지요. 그리고 여러 가지 오일 온도, 냉각수 온도, 변속기 온도, 오일 압력, 배터리 전압, 이런 부분을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피칭과 롤링 확인할 수가 있고요. 백업 캠, 뒷부분에 카메라가 있습니다. 카메라를 통해서 뒷부분 후방 시야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차가 크고 길어서요, 좁은 공간에서는 아무래도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런 카메라에 의지를 하는 게 당연하겠죠. 이렇게 다양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유커넥트, 지붕, 도어, 이런 부분들 아주 쉽게 탈착이 가능합니다. 운전석 도어만 살짝 열어본다면 이렇게 드러내버릴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지붕을 드러내버리고 좀 더 개방된 오픈 드라이빙의 느낌을 즐길 수가 있는 거죠. 조수석위도 금방 떼어낼 수 있고요. 도어도, 각 부분의 도어도 이렇게 떼어낼 수가 있고 완전 오픈 드라이빙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컨버터블 픽업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장착도 어렵지 않아요. 자, 오케이. 자, 들어왔죠? 이렇게 해서 잠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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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그면 이렇게 네 군데를 체결시키면 또 지붕이 이렇게 닫힙니다. 아주 편하게. 그렇게 편하지는 않네요. 이제 문짝 4개, 3조각의 지붕, 4조각의 도어 다 젖히려면 힘 좀 써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럴 수 있다는 게 어딥니까? 오늘은 글래디에이터 특집 시승입니다. 뭐 특집이라고 해서 광고를 받는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앞광고, 뒷광고 없으니까요. 그냥 편하게 봐주시면 됩니다. 워낙에 지프 브랜드의 글래디에이터 오프로드에 특화된 모델이거든요. 온로드에서 쓸 수 있는 기능 별로 없습니다. 그냥 스티어링 휠 잡고 가속 페달 밟는 거 말고는 이렇다하게 조작할 부분이 없습니다. 하다못해 주행 모드, 에코, 노멀, 스포츠 이런 부분도 없고요. 다만 오프로드에 들어서면 이것저것 조작하고 만지고 조절해야 될 부분들이 아주 많죠. 트랜스퍼 케이스 어디 놓을 것이냐, 그리고 스웨이바 분리할 건지, 오프로드 플러스 기능 선택할 건지, 그리고 프론트 리어 엑셀, 디퍼런셜 락은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부분들 일일이 생각하고 운전자가 판단하고 조작을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그만큼 오프로드에 특화된 모델이라 라는 얘기일 텐데요. 거기에 맞춰서 이 차 오프로드에서 시승을 진행하겠습니다. 온로드 잠깐 이동을 하고요. 본격적인 오프로드에 들어가서 이 차의 진면목을 느껴보도록 하죠. 자, 동쪽으로 강원도로 갑니다. 새벽밥 지어 먹고 동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늘 달리던 길에서 벗어나 좀 더 이 차에 어울리는 길을 이제 찾아 나서는 건데요. 동쪽 강원도로 가고 있습니다. 뭐 어차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차 그냥 온로드 달리는 건 단순 이동, 목적지까지 가기 위한 단순 이동 수단으로서 의미가 있을 테고요. 이 차의 진가는 오프로드에 올라서서 제대로 빛나지 않겠습니까? 이 차에 어울리는 길, 오프로드를 찾아 나서는 오프로드까지의 이동 구간에서 잠깐 이 차 코멘트, 온로드 코멘트 하고 뭐 오프로드에서 본격 시승 진행할까 합니다. 자, V6 3.6 가솔린 엔진이고요. 그리고 8단 자동 변속기가 그 힘을 조율합니다. 자, 최고 출력 284마력입니다. 300마력이 채 안 되는 그런 힘입니다. 배기량을 보면 요즘 추세로 뭐 3.6L 가솔린 엔진 만나기도 힘들 뿐더러 3.6L라고 한다면 300마력을 최소한 훌쩍 뛰어넘는 그런 힘을 기대할 텐데요. 이 차 자연흡기 엔진입니다. 배기량에 비하면 출력은 그렇게 세지 않다라는 거죠. 최대 토크는 36kgm. 자, 17인치 75 시리즈 타이어를 신고 있죠. 255 75R17 그 앞에 LT가 붙습니다. 라이트 트럭, 경트럭은 아니고 시장에서 사용한 상용 트럭, 소형 트럭 정도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주 발톱 바짝 세운 오프로드용 타이어라는 것 한눈에 봐도 알 수 있을 텐데요. 그런 타이어를 신고 지금 고속도로를 시속 100km로 달리고 있습니다. 마치 전투화 신고 달리게 하는 그런 느낌인 거죠. 자, 시속 100km에 맞춘 김에 자, 크루즈 컨트롤 100에 맞추고요. RPM 한번 볼까요?
패들 시프트는 없군요. 변속 레버를 통해서 RPM 체크 들어갑니다. 8단이고요. 8단인데 1800까지 올라가네요. 2000에 살짝 못 미치는 정도입니다. 칠, 6, 5, 4, 3단으로 내려가는군요. 3단 5500까지 커버를 합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아닌가 봅니다. 차간 거리를 조절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해진 속도로만 달리는 크루즈 컨트롤이고요. 차로 유지보조 없죠. 차선 이탈 경고 장치도 없습니다. 크루즈 컨트롤만 적용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터프하죠. 그런 게 왜 필요해? 뭐 이런 겁니다. 오늘 목적지까지 편도 약 120km 구간이거든요. 왕복 240에 현지에서 시승하는 부분 감안하면 오늘 하루 약 300km 정도 달릴 예정입니다. 리터당 6.5km의 연비를 보이는데요. 서울을 출발하면서 연비 세팅을 다시 했습니다. 하고 출발했는데 목적지까지는 일단 경제운전으로 움직이면서 이 차의 연비 한번 간단하게 체크해 보는 걸로 하죠. 자, 엔진 소리 좀 들리고요. 바람 소리도 제법 들리죠. 이 차 픽업 트럭이다 보니까 확실히 에어로다이나믹은 아니죠. 차체가 직선 위주의 디자인을 적용을 하고 있어서 에어로다이나믹이라기보다는 고집스러운 다이나믹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고집을 꺾지 않는 아주 강한 개성을 간직한 그런 모습입니다. 픽업 트럭이죠. 뒤쪽에서 약간 이 몰아치는 바람 소리가 뒤에서 들려옵니다. 공기의 흐름이 그렇게 안정적이지 못하다라는 얘기가 될 테고요. 노면의 미세한 굴곡이 느껴지는데요. 차체 흔들림을 통해서 노면의 이런 미세한 굴곡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에코 모드도 없고 스포츠 모드도 없습니다. 그냥 가속 페달 깊게 밟으면 스포츠 모드고 뛰면 에코 모드고 그런 거죠. 아주 단순 명쾌한 온로드 주행이죠. 온로드에서는 단순 명쾌한데요. 오프로드에 들어서면 복잡하기가 이루 말할 데 없습니다. 부변속기를 어떻게 가느냐, 스웨이 바를 어떻게 하느냐, 디퍼렌셜 락을 어떻게 하느냐, 뭐 이거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차를 조작해야 되기 때문에 온로드에서의 단순 명쾌함이 오프로드에서는 복잡다단하게 변화합니다. 오프로드에 특화된 차라는 것, 그런 부분이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인테리어 아주 깔끔하죠. 대시보드가 이렇게 수직으로 떨어지는 디자인, 요즘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지프의 헤리테이지, 지프의 전통을 잘 간직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가 아닐까 싶고요. 이런 원형 송풍구 크롬 베젤로 마감을 하고 있어서 포인트를 두고 있죠. 소재 질감이, 손끝이 느끼는 질감이 아주 괜찮습니다. 방향지 시등을 켜보는데요. 방향지 시등 레버 길이가 짧습니다. 그래서 스티어링 휠 안쪽으로 손가락을 깊숙이 넣어서 조작을 해야 하네요. 손이 작은 저 같은 사람에게는 살짝 불편할 수도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방향지 시등을 조작할 때마다 왜 이렇게 레버가 작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잠깐 속도를 좀 내보죠. 자, 킥다운 버스는 없고요. 뭐 아주 빠른 속도까지 충분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앞에서 엔진 소리, 뒤에서 바람 휘몰아치는 소리, 좀 묘한 대조를 이루게 되네요. 하지만 이 차 타고 이렇게 고속 질주하는 거 의미 없습니다. 온로드에서는 편안하게 이동하는 게 최고죠. 편안하게, 안전하게 달리는 게 낫겠습니다. 힘자랑은 오프로드에서 하는 걸로 하고요. 자, 온로드는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까지 달려온 연비 잠깐 체크하고 가시죠. 자, 이제 목적지에 다 왔습니다. 평균 연비 11.2 리터 퍼 100km네요. 리터당 약 8.9km 달려온 겁니다. 워낙에 연비가 좋지 않죠. 자연흡기 엔진에 무거운 차체, 대배기량, 게다가 오프로드용 타이어, 뭐 이런 부분들이 연비에는 그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요소들이고요. 겨우 하나 이제 엔진 스탑 시스템 정도가 있어서 그나마
연비를 효율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확보하고 있는 겁니다. 서울을 출발해서 이곳 강원도 화천 오음리인데요. 여기까지 약 120km 달려온 평균 연비 리터당 8.9km 기록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이 차의 존재 이유, 오프로드로 들어설 시간입니다. 자, 오프로드로 가시죠. 네, 이제 오프로드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오프로드에 진입을 할 텐데요. 부변속기 트랜스퍼 케이스를 일단 아직 그렇게 험한 길은 아닌 것 같으니까요, 4H의 파트타임에 넣습니다. 일단 오프로드 플러스 보면 드라이브 트레인, 앞차축, 뒤차축, 센터 디퍼렌셜 해서 사륜구동 시스템을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이제 세팅이 된 겁니다. 스웨이바는 좀 더 길이 험할 때 작동하기로 하고요. 일단 이 상태로 출발합니다. 벌써 첫 발짝이 힘이 있죠. 덜컹덜컹. 야, 이런 길 얼마만에 와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프로드에서 이렇게 피칭과 롤링, 차체 기울기도 이렇게 보여줍니다. 글래디에이터 검투사라는 의미일 텐데요. 자, 오프로드에서 한판 놀다 가보죠. 자, 속도를 좀 올려봅니다. 의외로 노면에서 올라오는 자잘한 충격들은 잘 걸러내고 있네요. 있는 그대로 충격을 전달하기보다 오프로드에서도 어느 정도 효급소와 서스펜션이 노면의 충격을 어느 정도 최소한도로는 지금 걸러내고 전달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주 큰 충격, 큰 장애물 앞에서는 의미가 없겠죠. 비가 내린 뒤끝인데요. 길이 좀 파여 있고, 일부러 좀 틈새 타이어를 넣어 볼까요? 길은 험하지만 뭐 이 정도쯤이야. 그냥 차체 최저 지상고만으로도 밀고 갈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길입니다. 이 차의 최저 지상고가 250mm고요. 수중 도하가 가능한 최대 높이는 760mm, 그러니까 76cm죠. 물론 아주 극한적인 모험을 즐기는 이들은 이런 차 가지고 그냥 수영하듯이 보닛이 잠길 정도의 높이에서도 헤쳐나가는 모습들 영상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무모한 도전까지는 아니어도 우리가 일반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이를테면 캠핑을 한다든가 하는 과정에서 만날 수 있는 거친 길은 충분히 건너갈 수 있을 그럴 능력을 가졌고요. 간간히 펼쳐지는 경치들이 괜찮네요. 자, 이렇게 오프로드에 서면 이런 그 패인 곳들 지나가게 되는데요. 이제 타이어가 17인치지만 결코 작아 보이지 않죠. 이게 75 시리즈 편평비여서 사이드월이 상당히 높습니다. 게다가 트레드 패턴, 깍두기 같은 트레드 패턴을 디자인해 놓고 있어서 오프로드에서 상당히 강한 구동력을 발휘하는데
최적화되어 있는 타이어죠. 오프로드용 타이어라고 볼 수 있는데, 반대로 그런 차를 타고 온로드 달릴 때는 아무래도 승차감은 좀 떨어지게 마련이죠. 일장일단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차 완전히 오프로드에 특화된 차이기 때문에 온로드에서는 상당히 불편함을 감수해야 될 테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온로드에서는 이런저런 선택 여지가 없습니다. 오히려 오프로드에 올라설 때 뭘 선택하겠느냐, 이거는 어떻게 하겠느냐, 저거는 어떻게 선택해야 되나, 이런 그 선택의 옵션이 많아집니다. 이 말인즉 이 차는 오프로드에 특화되어 있는 차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4L로 한번 가볼까요? 지금까지는 파트타임 4H였고요. 이제 4L로 가기 위해서는 정지하고 변속 레버 중립, 그리고 밑으로 당기면 4L이 되고요. 여기에 스웨이바를 분리하겠습니다. 스웨이바를 분리하게 되면, 스웨이바는 이제 서스펜션을 고정시켜주는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을 분리하게 되면 서스펜션의 스트로크가 상당히 길어집니다. 오프로드에 노면에서 올라온 이런저런 충격들을 차체가 좀 더 흡수할 수 있는 여유가 더 커지는 거죠. 장애물을 좀 더 효과적으로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출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야, 4L에 넣었더니 아주 기어가네요. 4L에서는 속도는 많이 낼 수가 없죠. 대신에 강한 구동력을 확보하고 있어서 거친 길, 아주 급경사면을 오르고 내릴 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견인, 장에 빠진 다른 차를 견인할 때도 이런 4L 기어를 세팅해서 움직이면 훨씬 더 강한 힘을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4L에서는 아무래도 차가 좀 많이 무거워지네요. 속도가 안 나서 그런데요. 아무래도 불편합니다. 좀 더 거친 길에 가서 4L로 하기로 하고요. 아이고, 힘을 바짝 써야 되네요. 다시 4H로 옮겼습니다. 차가 훨씬 가볍죠. 가볍고 편하게 움직입니다. 대신에 스웨이바를 분리를 해서 차체가 좀 더 출렁인다, 부드러워졌다,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자, 이런 오프로더를 타고 움직일 수 있는 반경이 훨씬 넓어지죠. 승용차나 도심지향의 SUV로는 도저히 엄두를 내지 못할 길을 이런 정통 SUV는 한 걸음 더 가까이 들어설 수가 있습니다. 대자연의 품 안에 좀 더 가깝게 안긴다 할까요? 자, 오프로드에서는 절대 속도를 낼 필요가 없죠. 속도 내면 위험합니다. 그리고 오프로드에 들어서면 스티어링 휠 파지를 할 때 엄지손가락이 스티어링 휠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파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바위나 장애물을 타고 넘을 때 스티어링 휠이 갑자기 이제 돌아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그럴 때 이제 손가락이 스티어링 휠 안쪽에 들어가 있으면 다칠 위험이 있습니다. X락을 한번 해볼까요? X락을 하기 위해서는 또 4L로 가고요. 그리고 프론트 X락이 되죠. 그리고 앞뒤를 다 잠그든지 아니면 뒤만 잠그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앞에는 풀렸고요. 뒤만 잠겼죠. 트랜스퍼 케이스 앞뒤를 다 이제 풀 수가 있고요. 뒤만 잠글 것인지 앞에까지 다 잠글 것인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뒷차축만 잠궈 보죠. 리어 엑셀 잠그고요. 자, 이 엑셀을 잠근다는 것, 힘의 전달이 좌우 똑같게 간다라는 얘기죠. 한쪽이 헛바퀴를 돌 때 힘을 다른 쪽으로 밀어주는 게 차동 제한 장치, 리미티드 슬립 디퍼렌셜인데 LSD라고 알고 있는 거죠. 이제 엑셀을 잠그게 되면 그 기능이 또 제한이 됩니다. 그냥 1대1로 힘이 전달이 되기 때문에 어느 한쪽 바퀴가 헛바퀴가 돌아도 다른 쪽 바퀴의 구동력으로 움직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차에는 프론트와 리어 엑셀에 각각
엑셀 잠글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그 센터 디퍼렌셜도 있습니다. 프런트 리어 디퍼렌셜에 센터 디퍼렌셜 모두 3개의 위치에서 힘의 전달을 조절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모두를 잠그면 4바퀴가 모두 직결 상태가 되죠. 아주 강한 구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대신에 회전할 때 각 타이어의 회전수 차이를 제대로 흡수하지 못해서 아주 거칠고 튀는 그런 코너링을 하게 됩니다. 회전을 할 때 4바퀴가 마치 브레이크를 밟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회전이 안 된다라는 얘기인데요. 이걸 이른바 타이트 코너 브레이킹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움직여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상당히 경사가 있는 길인데요. 올라가 봅니다. 피칭과 롤링 보면서 가죠. 앞뒤 기울기 지금 11도, 좌우 기울기 5도까지 넘어가고요. 자, 천천히 올라가 봅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제법 경사가 있는 길 올라가는데요. 19도, 20도까지 경사가 보이네요. 자, 다운힐 어시스트 작동을 하면 아주 이런 거의 움직이는 듯 마는 듯 이렇게 움직이는데요. 시프트업을 해주면, 변속을 해주면 속도를 좀 더 높게 갈 수가 있습니다. 내리막길에서 이제 7단까지 올린 속도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속도 조절을 해놓고 운전자는 굳이 엑셀 페달 작동할 필요 없이, 브레이크 페달을 쓸 필요 없이 이렇게 천천히 내려오면 됩니다. 다운힐 어시스트를 하지 않아도 4L 기어 자체의 어떤 기어비에 의해서 4L, 4L 기어 자체가 이렇게 속도를 제어해주는 그런 기능도 있으니까요. 4L을 기본적으로 선택을 하고 좀 더 강한 조절이 필요하다 싶으면 다운힐 어시스트 이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오프로드 안으로 깊숙하게 들어가 봅니다. 천천히 들어가서 제가 긴장을 많이 했나 봅니다. 안에서 멘트하는 거를 잊어버렸는데요. 더빙해 봅니다. 이렇게 험한 오프로드에 들어설 때는 사전에 지형 파악이 중요하죠. 차에서 내려서 진행 방향의 상태를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은 타이어의 위치이죠. 물가에 있는 날카로운 바위들이 타이어를 찢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주의하면서 움직여야 됩니다. 4L을 선택했고요. 리어 디퍼렌셜 락, 스웨이바 분리, 오프로드 플러스 등의 기능을 사용해서 천천히 밀고 나갈 수 있었습니다. 오르막 올라올 때는 야, 이거 올라갈 수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휠스핀 한번 일어나지 않고 거뜬하게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곳은 제 지인의 사유지고요. 소유주의 허락을 얻어서 진입했음을 밝혀드립니다. 길이 있다고 아무 곳에서나 사전 허락을 받지 않고 들어가면은 안 되겠죠. 단도직입입니다. 자, 연비 그냥 줘도 타기가 부담스러울 정도의 연비 아닌가 싶습니다. 리터당 6.5km다. 6.5km마다 1,500원 도로에 깔아놓고 달린다라는 얘기인데요. 연비는 아무래도 이 차에 다가서기 힘들게 만드는 요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아무래도 덩치가 크죠. 도시에서 이 차를 타려면 힘들 뿐 아니라 눈치도 많이 보입니다. 좁은 길 들어서기도 힘들고요. 빠져나오기도 힘들고, 특히 후진할 때는 가늠하기가 좀 쉽지 않죠. 물론 카메라 도움을 받아서 조심스럽게 움직이면 되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불편하죠. 역시 픽업은 도시보다는 공간 여유가 있는 넓은 시골에서 이 차를 타는 게 차를 위해서도 운전자를 위해서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도시에서는 아무래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프 글래디에이터 시승을 했습니다. 오프로드에서 천하무적임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직접 확인할 수 있었고요. 아주 강력한 오프로드에서의 주파 능력, 구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파워트레인의 조합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거침없이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오프로더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캐빈 공간은 물론이고요. 픽업 트럭이죠. 적재함에 아주 다양한 물건들 혹은 기구들,
또 레저용품들을 수납을 할 수 있어서 이 차를 싣고 대자연의 품속으로 성큼 한 발 더, 아니 두 발짝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아주 힘 있는 오프로드에 특화된 모델이라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요. 다만 공간이 비좁은 대도시에서는 아무래도 활동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덩치가 너무 커서 그런데요. 그래서 이 차 도심에서 타기보다는 좀 더 공간에 여유가 있는 시골 생활, 전원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 차 한 번쯤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6,990만원, 판매가 그렇게 비싸지는 않죠. 게다가 픽업 트럭이어서 1년에 자동차 세금이 28,000원 정도밖에 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부담 없는 부분인데요. 다만 연비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라는 것, 이 차를 선택하는 게 가장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만 괜찮다 싶다고 한다면 대자연에 한 발 더 깊숙하게 다가서고 싶은 분, 다양한 기구를 사용해서 레저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 차 지프 글래디에이터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자,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지요? 오늘 시승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시승한 지프 글래디에이터는 지프 코리아에서 차량 후원을 해주셨고요. 이 밖에 앞광고, 뒷광고 이런 부분들 없으니까요. 편안하게 제 시승기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시면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